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가업 상속 공제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꿀팁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내가 받은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좀 아까 말씀드린 데 연대납세 의무 제도라는 건데 뭐냐면은 분배받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산출이 될 텐데 그거 말고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다른 사람 상속세까지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대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이 제도를 잘만 활용을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실사례를 들어보면은 더 이해가 쉽고 이런 걸 참작하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상속 재산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어머니랑 자녀가 이제 두 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게요.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첫 번째 사례는 상속 재산 100억 중에 어머니가 30억을 상속을 받고 자녀가 70억을 상속을 받는 경우고, 두 번째는 상속재산 100억 원 중에 어머니가 야 나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라든지, 뭐 이 경우는 자녀가 90억을 갖고 어머니는 10억만 갖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가 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은 자녀가 상속 받으면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를 해줘요. 어머니가 30억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35억 원이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가 되면 이제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27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27억 9천만 원을 어머니한테 분배되는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은 8억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대납세 의무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내에서는 자녀 상속세까지 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연대납세 의무에 의해서 어머니가 30억을 재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 총 상속세가 27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자녀 것까지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30억을 한도로 해서. 그럼 27억 9천만 원을 어머니가 전체를 다 내주게 된다. 그럼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자녀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70억까지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속 재산인데 어머니한테는 10억만 갔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90억이 갔어. 그럼 어머니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30억을 한도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10억 원까지 어머니가 공제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녀 공제는 5억이니까 5억까지 15억 원이 상속 공제가 되면은 상속세가 37억 9천만 원이 돼요. 공제액이 적기 때문에. 어머니가 10억인데 어머니한테 분배되는 상속세액은 10분의 1이잖아요. 3억 7,900만 원 정도가 어머니한테 분배가 돼.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까지는 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27억 9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은 27억 9천만 원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내야 되니까 내가 받은 90억에서 27억 9천만 원을 빼면은 실제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재산은 62억 1천만 원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연대납세 의무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실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네. 같은 규모의 이런 재산이라도 연대납세 의무제도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네.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속이나 증여재산, 재산평가를 할 때 아주 핫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꼬마 빌딩에 대한 그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꼬마 빌딩이라 함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또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그런 일반 건물들을 말하는 건가요? 꼬마 빌딩이 뭐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대형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거는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그 가격을 시가에 좀 근접하게
고시를 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 빌딩은 그것도 정해놓고 있긴 한데 시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규모의, 우리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규모 빌딩을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이라고 일컫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 상가나 이런 거는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를 해놨는데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게 시가가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기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다 감정평가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 평가를 한다라는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국세청 내에 기준은 있어요. 기준을 공개하면은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할 거고, 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공개하게 되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감이라는 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동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국세청에서 탁상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탁상감정한 가액하고 납세자들이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큰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이가 얼마나 나야지 감정평가를 하냐, 그거는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 안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안인데, 저희 자체에서 일단 협력 관계가 있는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탁감을 의뢰를 해서 그래서 한번 가격을 알아봅니다. 감정평가 말고 다른 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하는 가액가 큰지 아닌지를 일단 봐서 감정평가를 안내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뭐 국세청에 나와서 감정평가해서 세금 매기고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상속세 신고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세금 조금 냈다가 나중에 또 더 나오면은 그 세금을 또 상속인간에 어떻게 내야 될지 또 시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해소하는 측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액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거예요. 상속받았을 때 내가 신고한 가액이 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얼마이다 양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있어보자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탁상 감정가액하고 보충적 평가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감정가액으로 이제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내야 될 세금만 내면 되지 추가적으로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더 나오면 세금 내지,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상속세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속인들하고 이제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실 주제는 어떤 건지요? 네, 다음에 이어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그게 3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상속 재산이 어떻게 해서 받은 상속 재산이냐, 이게 중요한데 반드시 상속인 간에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되고 협의 분할세에다가 이 재산은 뭐 누가 갖고 이런 걸 해서 서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공제가 돼요. 그냥 우리 법정 지분대로 그 상속받으면 되지 뭐 하고서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 상속 지분대로만 그냥 등기하면은 그 어머니 법정 상속 지분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30억 원을 공제를 안 해줘요. 5억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까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최근에 상속세 신고한 것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정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얘기를 상속인들 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얼마 갖고 내가 얼마 갖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인들 간에 또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있어요. 자녀 간에. 그러면은 서로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지 나누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그거를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하여튼 6개월 정도까지지만은 그 6개월부터 다시 9개월까지의 여유를 더 두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을 협의분할서를 가져오면 인정을 해주고 상속세 신고할 때 협의분할이 안 돼서 어머니 거를 5억만 공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9개월 사이에 어머니 재산을 30억 원으로 해서 협의분할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 다시 30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줘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 9개월 내에도 또 신고를 못하게 되면 또 6개월간 또 연장이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그 9개월 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신고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세무서에는 그런 사유를 신고를 해야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연대 납세 의무와 또 꼬마 빌딩의 감정평가,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전성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